매거진. 2016년 2월 26일 금요일에 인사드리는 김용민입니다. 국가정보원에게 자기 나라 국민에 대한 무한 사찰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법이 테러방지법이지요. 이게 만약 통과가 된다고 치지요. 그리고 이 법이 유지되는 가운데 2017년 정권이 바뀝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여당, 과거에는 무기로 활용했을 테러방지법이 이제는 자기를 겨누는 비수가 될 수 있겠죠? 이 경우가 된다면 야당 인사가 될 사람들 중에서 테러방지법을 가장 강하게 경계하고 공포스러워할 사람은 다음 중 누구라고 보십니까? 이런 설문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정윤회 씨를 보기로 내걸었습니다. 어젯밤 10시 현재 불과 7시간 진행한 투표였는데 2,364명이 참여했습니다. 5%는 김무성 대표, 11%는 정윤회 씨, 25%는 이명박 전 대통령, 59%는 박근혜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이 시각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 탄압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 한국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미국의 주간 더 네이션의 팀 셔록 기자가 한국 야당이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고 있는 테러 방지법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테러 방지법을 비판한 것입니다. 테러 방지법은 국가정보원의 한국인의 내국인, 외국인, 정치인, 민간 기업을 불법 감시할 수 있는 전례 없고 강력한 권한을 주게 된다, 이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안 직권 상정에 맞선 시민들의 필리버스터 연대가 국회 밖과 온라인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서명 건수도 폭증했는데요. 참여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전날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에 들어간 뒤 국회 밖에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대 시민 필리버스터 발언대를 만들었습니다. 이유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정원의 국민 감시를 수월하게 만드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에 법만 없을 뿐 이미 우리나라에는 테러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각종 법령과 기구가 다수 존재합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 녹취록 파문에 대해서 필요하면 다시 논의하겠다라고 했지만 이 같은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지난 4일과 18일 이사회에서 박문진은 MBC 녹취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어제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의견을 모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여당 추천 이사들은 논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19대에 입성해 20대 총선에서 대구 출마를 준비해온 홍의락 의원이 1차 컷오프로 공천 배제 대상이 되자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홍의락 의원과 함께 야권의 불모지인 대구에 뛰어든 김부겸 전 의원도 크게 반발했습니다.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상경해서 컷오프 철회와 홍의락 의원 복당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의 말입니다. 홍 의원에 대한 배제는 곧 대구에 대한 배제나 다름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요청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저 또한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음을 눈물로서 호소드립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컷오프 명단에 포함된 송호창 의원은 외부와 연락을 끊고 거취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의 측근 인사로 통하지만 탈당 국면에서 잔류를 선택해서 안철수 대표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한편 안철수 대표는 송호창 의원에게 합류를 제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전화기를 꺼놓고 안 받고 있습니다만 연락하려고 합니다. 지금 심경에 대해서 물어보고 함께 의논을 하고 싶습니다. 북핵 6자 회담의 중국 측 수석 대표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오는 28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양측은 결의 이후 북핵 문제 대응 방향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당연히 사드 배치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1544-4586 1544-4586. 새싹당 콩차를 매일 아침 정말 간절히 마시면 전 우주가 나서서 도와줍니다. 당신을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달성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하는 정신을 차리고 전체를 다 마시면 그런 기운이 옵니다. 새싹당 콩차, 남자의 시간을 충전하세요.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으로 이어갑니다. 국가정보원에 지금보다 훨씬 큰 권한을 주는 것을 뼈대로 하는 테러방지법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넘겨졌습니다. 테러방지법안은 이 법의 자의적 확대 적용을 막아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로 테러단체는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로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 중에 주민등록증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한 단체는 없는 것으로 보아 테러방지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테러 위험 인물도 테러방지법상 감시 대상인데 테러단체 조직원 외에 테러 예비, 테러 음모, 테러 선전, 테러 선동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해석의 범위가 비교적 넓습니다. 이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셈이지요. 더불어민주당 팟캐스트인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2에 나온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이 상식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들어보시죠. 일반들 국민들이 한국에서의 테러라는 것은 있다고 하면 외부인으로부터의 테러지 국내 한국 시민에 의한 테러는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네. 있어 본 적도 없고. 네. 그렇다면 그걸 걱정할 타당성이 없는데 왜 쓸데없이 국내에 있는 한국 시민의 통신을 감청을 하고 계좌를 들여다봐서 무슨 테러를 막겠다는 거냐. 이게 애초에 앞뒤가 좀 안 맞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진짜 그 금융회사에 계셨으니까 대표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금융 정보를 국정원에서 들여다본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누구와 누구 사이에 거래가 어떻게 있느냐에 대해서 모든 거를 다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예. 하다못해 친구한테 송금한 것까지 다 나오는 거니까, 이 사람 자기의 개인의 거래 플러스 이제 카드라고 하면 이 사람이 평소에 어디를 다니느냐까지 다 아는 거죠. 어디 돌아다니는 거. 이 금융 정보는 영장 없이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영장 없이? 지금 테러 방지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테러 의심자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간다 안 간다는 자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떼야 되는데 애매모호성을 띠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국정원에서 저 사람은 테러 의심자야. 그러니까 우린 저 사람 금융정보 통신내역주의를 해야 되겠어. 그러는 것이 합법인 게 되는 거예요. 지금 불법이거든요. 영장을 발부받지 않으면 고등법원 부장판사 영장을 받게 되는데, 필리버스터가 벌어지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인 최민희 의원이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민감시법이라면서 테러방지법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최민희 의원 어제 새벽 3시 40분 필리버스터 6번째 주자로 나서서 5시간 20분 동안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종류의 테러에도 반대한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이 민주주의를 테러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면서 테러방지법의 독소 조항을 설명해 나갔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서는 우리 민주주의를 걱정하면서 그릇된 언론 현실에 탄식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 어렵습니다. 가계부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재정 적자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경제 잘 운용할 것 같아서 내 호주머니 두둑해지지 않을까 생각하여 뽑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나라 경제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잘하는 것은 단 하나, 야당에게 책임 떠넘기기입니다. 그리고 야당에게 책임 떠넘기기가 가능한 조건은 95% 기울어진 언론 환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부는 미방위원인 제 입장에서 보면 99섬 여론의 모든 수단을 가지고 있는 새누리당이 1% 남아있는 인터넷과 포털, SNS를 장악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나온 법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 경고합니다. SNS를 통한 소통, 참여 민주주의는 절대로 악법으로 억누를 수 없습니다. 뒤이어 어제 아침 9시 3분 발언을 시작한 7번째 토론자 정의당 김재남 의원은 오후 4시 6분까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7시간 2분을 한 것이죠. 김재남 의원은 발언 전 자신의 SNS를 통해서 테러방지법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포장된 사실상 국민감시법의 국회 의결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 이제 저의 차례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국민의 외침을 세상에 똑똑히 알릴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직언 하나 남겼는데요.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불철주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테러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국민경제 자문회에서는 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통과시켜줄 것이냐라고 또 국회를 향해서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테러가 터지면 야당 책임이라는 막말까지 또다시 야당 책임론으로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대통령께서 마치 테러가 나기를 바라고 있는가라고 하는 착각마저 들게 합니다. 또한 지금 국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다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필리버스터 제도는 1973년 박정희 대통령 유신 집권 때 금지했다가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서 부활한 것입니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원장 누구셨습니까? 바로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 아니셨습니까? 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을 겨냥해 국회 폭력 방지 특별법을 관철하기 위해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대표 시절에 관철시킨 법안을 19대 국회의원들이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섰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답게 조리 있는 연설로 인터넷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4시간 47분 연설한 신경민 의원은 어제 낮 4시 10분 나서자마자 새누리당 서버를 다운시키는 괴력을 과시했습니다. 본회의에 필리버스터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새누리당의 선거 공약이며 지금 그들의 홈페이지에도 버젓이 올라와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지금 국회 앞에서는 필리버스터 때문에 국회가 마비됐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네티즌이 새누리당 공약을 확인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집중 접속했고 결국 서버는 가동 중단됐던 것입니다. 한편 신경민 의원은 필리버스터 중에 안 때리고 욕 안 할 테니까 좌익 교수는 제가 언젠가 꼭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부분이 참 흥미롭습니다. 다만 이게 16분 분량이긴 한데요. 그래도 들어보시죠. 좌익 교수에 대한 비판 부분입니다. 여성 인터넷 방송인과 그의 딸을 성희롱하는 발언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검찰에 기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정원 직원이다라는 것도 드러났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고위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은 징계를 해라. 근데 그걸 먼저 물었죠. 이 사람이 쓴 그 멘트들, SNS에 올린 글들이 당신들이 보기에 적합하냐라고 이제 국정원 측에다 묻는 거죠. 그랬더니 그건 뭐 말을 못 합니다. 하면 사람 죽은 걸 가지고 그렇게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하고 하는 수가 어디가 있겠어요. 이건 저희들이 이념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죽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예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건 광주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들인데요. 그걸 그렇게 희롱하고 조롱하고 비하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인간이 안 돼먹은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그 지적에 대해서 국정원 간부들이 이론을 달지 못합니다. 토를 달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국정원 직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 이 사람이 국정원 직원을 계속하는 것이 맞느냐? 라고 물었을 때 말을 하질 못합니다. 아무리 이 사람 편에 서서 변명을 해주고 뭔가 좀 방어를 해주고 싶어도 방어할 말이 한마디도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 동의합니다. 이 사람은 자질도 없고 자격도 없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더군다나 국정원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인물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론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징계해라. 징계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 말에 동조하는 거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특히 희생된 분들의 유가족과 광주 시민들, 그 당시에 관련자들이 당신들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국정원을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할 말이 있느냐, 할 말이 없죠. 자, 그러면 징계해라 라고 꾸준히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 과정 중에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에
인터넷 아이디 좌익교수로 활동하는 자의 댓글이 원세훈 공소장의 범죄 일람표를 통해서 최초로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심리전단 직원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 인터넷 도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네티즌 수사대들도 열심히 찾아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2013년 7월 중순경에는 검찰 고발이 들어갔고요.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이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좌익 교수 댓글이 막 삭제가 되기 시작해서 사실 좌익 교수 글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를 웅변으로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 국정원이 뭐라고 그랬느냐. 이 국정원의 수법입니다. 좌익 교수는 소속 직원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고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고발인이나 일반 시민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협박을 한 겁니다. 이게 맨날 되풀이되는 그 대응 방법입니다. 근데 9월에 어떻게 됐느냐. 검찰이 그 당시만 해도 검찰이 열심히 한 거죠. 좌익 교수는 심리전단 직원은 아니지만 국정원 직원인 것은 맞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라고는 얘기를 안 했지만 심리전단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더 궁금증이 더해지는 거죠. 그러던 차에 10월 달에 인터넷 방송 진행하는 망치 부인이죠. 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민사소송도 손해배상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이렇게 한데 여러 가지 입에 담을 수 없는, 제가 여기서 차마 담을 수 없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딸이 성적인 폭언을 하고 이래가지고요. 정말로 이 사람은 좀 제가 얼굴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언제 기회가 있으면 얼굴을 한번 드러내시는 게 떳떳하다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세월이 막 흘러갑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어서 14년 6월 달에 검찰이 좌익 교수를 한 번 더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는 걸 저희들이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가 11월 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이병기 원장이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런 금방 이 얘기를 쭉 물어봤죠. 도대체 좌익 교수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벌할 거냐 말 거냐. 그런데 이병기 원장이 저희들에게 대기 발령을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2014년 12월 말입니다. 그것도 해가 바뀌었죠. 2015년 9월 달에 망치 부인이 서울중앙지법의 이 판사분도 제가 좀 만나보고 싶은데, 망치 부인 민사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정원 직원이라는 게 입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판사가 이래서 될까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는 판사라면은 확인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뒤에 국정원에 물어봤습니다. 검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신원을 확인하는 질의서 같은 게 왔느냐. 그랬더니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런데 지금 1심의 망치 부인이 패소한 이유가 국정원 직원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입증을 민사소송 원칙에 따라서 원고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소, 그러면 법률적으로는 근사하고 맞아 보이지만 이 형식적 논리, 형식적 법률적 완결성이 맞는 겁니까? 저는 도저히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가 되면은 판사라는 게 얼마나 센 거예요? 판사가 당연히 국정원에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가 없이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내려서 그 당시에 망치 부인이 대단히 충격을 받고 실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월이 많이 지났죠. 13년 여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년이 지난 상황에서 망치 부인이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정보위 국정감사가 또 있었습니다. 이제 1년 전에 대기 발령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됐냐? 이 좌익 교수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 그랬더니 정말로 엉뚱한 답변이 나온 겁니다. 원대 복귀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원대 복귀를 할 수밖에 없는 무슨 사정 변경이 있는 거냐? 다시 확인을 했죠. 언제 원대 복귀를 했냐 그랬더니 뭐 인사기록 그 인사기록 카드는 버튼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는 건데 그날 확인을 받지 못하고 며칠 후에 한 열흘쯤 후에 다시 얘기를 들었습니다. 11월 1일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행정지원 근무 발령으로 11월 1일자로 원대 복귀가 됐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버튼만 눌러봐도 아는 것을 이게 좀 수상하잖아요. 좌익 교수를 도대체 어떻게 국정원이 취급하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국정원의 태도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꾀를 냈습니다.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꾀를 냈어요. 그래서 한 달쯤 후에 그러면 좌익 교수라고 그러는 분의 인사기록 카드를 다 지워도 좋으니까 그 부분만 해가지고 제출해라.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을 찌른 거죠. 되게 매사가 보면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을 찌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제가 이걸 11월 19일 날 질문을 했는데 바로 다음 날 11월 20일, 작년 11월 20일 좌익 교수를 진짜로 대기 발령을 했습니다. 정말로 대기 발령했습니다. 이거 이제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첫 번째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 11월 20일에 처음에 문제가 된 때로부터 2년 석 달 만에 좌익 교수가 원 대기 발령이라는, 국정원 대기 발령이라는 첫 조치를 받은 겁니다. 국정원이 이런 데입니다. 좌익 교수 하나도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에 생각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없는 분이 있을 수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에 지각이 있고 상식이 있고 역사의식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좌익 교수는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직원을 징계도 하지 못하는 조직이 국정원입니다. 이런 조직은 대한민국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좌익 교수를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아니면 문제가 되기 전에, 그리고 그런 멘트, 그런 파렴치하고 몰상식하고 인간 말종적인 멘트가 안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정보기관이죠. 그런데 백보를 양보해서 우리가 2013년 7월에 그 사람을 알았으면 즉각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거짓말에 2년여를 끌어가지고,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그 망치 부인을 패소하게까지 만들면서 결국은 2년이 지난 후에 어쩔 수 없이, 그것도 정보위원회 위원이 압박을 하고 왜 안 하냐, 어떻게 됐냐, 기록카드 내라 어쩌고 이러면서 몇 번의 고비에 고비를 거쳐가지고 원 대기 발령을 2년 몇 달입니까? 2년 넉 달 만에 받아냈습니다. 그나마 받아낸 걸 다행이라고 제가 위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더 가관인 건요, 이병호 원장은 좌익 교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병호 원장이 불같이 화를 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회의에 11월 24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이 원장께서 원차원 대기 발령을 지난주에 냈다고 정식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익 교수 징계 방침을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 직후에.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 이게 또 수법입니다. 이분이 좌익 교수 유 씨입니다. 유 씨가
내 진심이 아니었다. 원세훈이 시켰다. 뭐 이럽니다. 이게 수법입니다. 맨날 이럽니다. 뭐 문제가 되면 내 진심이 아니었다. 위에 사람이 시켰다. 나도 밥 먹고 살으니까 어쩔 수 없어. 입에 달고 다는 게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위에 말도 안 되는 상관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이제 법에서 얘기하는 특별 권력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겁니다. 맨날 특별 권력 관계에서 상명하복의 관계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검찰이 모욕죄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게 사건의 전말입니다. 이게 제가 한치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또 얘기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이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나는 충청도 출신이어서 그런 짓을 내가 왜 하겠냐라는 얘기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어느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상식의 문제고 인간성의 문제입니다. 어느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 좌익 교수는 정말 보고 싶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 안 때리고 욕 안 할 테니까 언제 한번 꼭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1심 법원 판사도 꼭 뵙고 싶고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지금 현재도 징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이야말로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세금을 안 받는 데로 가서 자기 힘으로 돈을 버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직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는 게요. 그 직후죠. 한 달쯤 후에 작년 12월에 있었던 1차 공판에 나타나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이게 또 국정원 직원이라서 얼굴 가리고 하고 기자들 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기자들이 볼 수 없는 거죠. 들어갈 수는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국정원법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을 하고 이 사람 진짜 점입 가경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도 국정원이 보호를 해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고 사실 국정원이 보호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이 정말로 개혁하겠다라고 그러면 좌익 교수부터 보여줘야 됩니다. 좌익 교수도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우리는 개혁하겠다라고 100마디 말을 한들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바보입니까? 국민을 그렇게 우습게 봅니까? 아니, 좌익 교수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국민입니까? 국정원법이 위헌법률 심판이라고 제청을 할 그럴 법입니까? 좌익 교수는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안 할 것이고 국정원이 보호해 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국정원 신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좌익 교수 문제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분명하게 하십시오. 분명하게 이건 너무나 명백한 저지른 직원 하나도 징계하고 처벌도 하지 못하는 이런 국가기관은 저는 국가기관으로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다음 9번째 주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경우 단상에 서자마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강기정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된다는 소식 들으셨죠?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 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신축 빌라 정보 빌라타임즈 하나면 됩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새로 오픈한 현장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분양 마감 현장이라면 빌라타임즈의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빌라타임즈 정보는 알찹니까? 당연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퀄리티 높은 사진 여러 장이다. 지도 서비스, 무료 투어 서비스, 무료 상담 서비스까지. 빌라타임즈 짱이죠? 그러다 허위 매물 걸리면요? 포상금 100만 원 약속합니다. 수도권 빌라에 관한 정직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빌라타임즈.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오늘도 피박 퀴즈로 함께하겠습니다. 무와 환 어서 오십시오. 뭐 안녕하십니까. 박근혜의 최측근인 옆에 있는 저 사람 환 때문에 뭐 희배의 악법 필리버스터가 미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못내 안타까운 무 인사드립니다. 뭐라고요? 야, 인사부터 해. 그런 다음에 덤빌 테면 덤비라고 이 새끼야. 예, 대선 때 박근혜 캠프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저 무 때문에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도구로 필리버스터가 악용되는 것이 너무나도 화가 나는 환 인사드립니다. 이 새끼야, 누가 더 친박이야 이 새끼야. 아니, 선거 캠프 총책이 누구였어요? 아이고, 그만들 하십시오. 예. 새누리당이 필리버스터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었는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이걸 갖고 지금 설전 벌이는 거 아닙니까? 환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기다. 필리버스터가 담겨진 법, 국회 선진화법, 난 끝까지 반대했거든. 나 반대했다 이러면 끝입니까? 당대표가 어떻게 좀 해봐요. 필리버스터 때문에 야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또 테러 방지법으로 이 나라가 경찰 국가, 파쇼 국가가 된다고 국민들이 설득당하고 있는데, 아니 당대표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새끼야, 내가 뭐래. 공천심사나 받아야지 이한구한테 이 씨발. 야, 언제부터 니들이 나를 당대표로 대접했냐? 아이고, 좀 그만들 하세요. 좀 이 말싸움을 제가 제지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갈까요? 그냥 주먹 쓰지 않고 말로만 한다면 아마 지금 야당 의원들이 했던
필리버스터 시간 총합보다도 한 서너 배는 할걸. 예, 나 같으면은 물 한 잔 안 마시고 계속 할 것 같아. 아이고.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 탄압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 한국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미국 기자가 있지요. 미국의 주간 더 네이션의 팀 셔록 기자입니다. 팀 셔록 기자한테 주 뉴욕 총영사관에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기사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외교적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 팀 셔록 기자는 한국 야당이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고 있는 테러 방지법을 아테네에서 만들어진 가혹했던 이 법에 비유했습니다. 이 법은 무엇일까요? 예, 정답. 아이고, 오늘도 빠르십니다. 자, 정답은요? 예, 인류 최초의 성문법이지요. 성문법. 사람을 죽여도 사형, 물건을 훔쳐도 사형. 하여간 모든 범죄에 대해서 무차별적이고 가혹한 형벌을 내린 법이지요.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자, 정답 말씀해 주시죠. 국가보안법. 하긴 국가보안법이 무차별적이고 가혹한 형벌을 내리는 법이긴 하지요. 그러나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게 정답이겠구만. 국민안심공천제. 그게 아니면 상향식 공천제. 야, 이 새끼야. 상향식 공천이 왜 무차별적이고 가혹하냐, 이 새끼야. 예, 우리 친박한테는 무차별적이고 가혹하지요. 응? 제일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하는 각하에 대한 충성도. 이건 공천 때 묻지 않잖아요. 어이구. 실력이 없으니 뺑만 믿겠다. 이거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인턴을 취업시키려고 했던 네 수작이 생각난다. 어이, 말 다 했어. 그 중소기업진흥공단 건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검찰이 무혐의 처분 내렸어. 그렇게 얘기하는 실력이 없으니 뺑만 믿겠다. 아니, 그게 무가 할 소린가? 내가 그 말을 못할 이유는 뭐야? 그 딸 수원대 교수, 그 실력이었어? 아니면은 빽이었어? 그 질문 앞에서 할 말이 있을 무일까? 뭐야, 이 새끼야! 이제 그만하시고. 자, 정답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정답 나왔지. 바로 가자고. 정답, 우선 공천제. 아니, 공천밖에는 관심이 없습니까? 야, 사회자, 정말 그렇다, 실제로. 우리의 관심은 김용남이가 아주 잘 표현했어. 공천이냐 아니냐, 이거밖에 없다고. 야, 넌 모르지? 난 2번이나 그 경험 당했는데 공천 못 받는 자의 서름, 그거 정말 뼈를 깎는다. 공천을 안 준다고 했는데도 더불어민주당 그거 조용한 거 봐. 그게 제정신이야? 아이고, 자랑입니다. 자랑이에요. 자,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이 맞춰주세요. 정답 맞히시는 분께는 도서출판 원더박스에서 2016년 미국 대선 돌풍의 주역 버니 샌더스의 공식 자서전 버니 샌더스의 정치혁명을 청취자 사은품으로 보내드립니다. 반드시 정답과 사연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어제 당첨되신 분은 방울방울 7호님입니다. 홀로그램 지폐 정답 맞춰주셨고요. 울산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매일 김용민 브리핑을 듣고 있습니다. 울산 변화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참 오늘 울산에서도 테러 방지법 저지 시민 필리버스터를 하기에 출근이라 참석은 못하고 바카스 한 박스 드시라고 드렸습니다. 라는 사연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당첨되신 분은 슬픈 국민님입니다. 정답 홀로그램 지폐. 네, 맞고요. 형님 꼭 받고 싶습니다. 주세요. 제발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세요. 네,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두 분 축하드립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겨레 김보협 기자 연결합니다. 김보협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필리버스터 며칠째입니까 벌써? 오늘이 사흘째죠? 예. 필리버스터 사흘째인 것도 중요하고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 맞습니까? 네. 그 얘기는 앞으로도 2년이나 남았다는 뜻이죠. 그래도 뭐 8년 견뎠다. 여기에 뭐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계속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으면 왜 야당들은 저럴까? 좀 어떻게 해법을 찾아볼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정부 여당의 정상적인 반응이거든요. 힘을 가진 쪽이고 또 쥔 쪽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배째라 이러고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 쪽에서 좀 중재안을 내기도 하고 검토안을 내기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타협책을 제시를 했는데 새누리당은 예. 오히려 자기들이 그동안 계속 비판해왔던 1인 시위를 하면서 절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모습이죠. 예. 야당들은 국회 연단에서 테러 방지법이 왜 문제인지 주장하는 사이에 여당 의원들은 오래도 안 있어요. 30분씩 번갈아 가면서 피켓을 들고 국회 본회의장 앞에 서 있는데 예. 국회 마비 몇 시간째 뭐 이런 식으로 기록판을 들고 있고요. 예. 여기에는 당 지도부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원유철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이런 분들도 기록판을 들고 좀 서 있었고 예. 말들도 굉장히 거칠게 나와요. 김정은 정책위 의장은 야당 의원들이 저런 정신 나간 짓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조원진 원내 수석 대표죠. 이 양반은 좀 더 나가네요. 필리버스터 발언하는 사람들의 이력을 살펴봤더니 국가보안법 위반자, 좌파 시민단체 소속, 강경 진보 좌파들이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색깔론이죠. 예. 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 1인 시위가 무력감의 표시로 보입니다. 대화를 해야 할 시간에 왜 시위를 합니까?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시간은 우리 편이다. 지금 여야가 선거구 획정, 이 선거법 처리를 26일에 하기로 합의를 해둔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계속 필리버스터를 하면 선거법 처리 못하고 선거구 획정 못하고 그러면은 야당들 욕먹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날이 3월 10일이거든요. 예. 그럼 이번 회기가 끝나고 나서 다음 회기에는 이 안건을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못합니다. 즉 표결을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 편 배째라 이러고 배를 퉁퉁 하고 있는 거죠. 야당이 그걸 모를 리도 없을 것이고요. 또 예. 시간이 자기들 편이라도 여론도 자기들 편이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 은수미 의원을 만났어요. 예. 은수미 의원 얘기가 애초에 긴급상정이라는 것도 좀 급박하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정의가 국회의장이 하는 바람에 더민주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아무래도 이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 필리버스터를 하자는 쪽이 좀 적었나 봅니다. 소수였나 봅니다. 대다수는 아니지만 다수 의원들이 이 테러방지법을 찬성해서가 아니라 예. 현실적으로 26일 날 선거법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필리버스터를 하다가 중단하고 또 하는 것도 우습지 않느냐 예. 이런 현실론을 내세워서 좀 애초에는 반대하는 여론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고민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더민주 쪽, 야당 쪽에서는 적절한 선에서 이 지금 나와 있는 테러방지법에서 독소 조항들을 빼낸다면, 예. 즉 독소 조항이란 영장 없이 감청을 허용하게 하는 이게 이제 법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부칙으로 넣어놨거든요. 그 웃긴 거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건데 그런 거라든지 대테러 조사 추적권 이런 것을 국정원에 두지 말고 대테러 센터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테러 센터로 이관을 한다면 네. 합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중재안을 던지는 거죠. 근데 지금 새누리당은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 야당 쪽도 조금은 속이 타고, 물론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이 법이 테러 쪽에 방점이 찍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국정원 강화, 국정원법이다. 즉 테러 빙자 국정원 강화법이라는 실상을 많이 알게 되고 예. 야당이 간만에 야당이 할 일을 하니까 이렇게 성원도 이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한편으로 몹시 그 감동적이고 즐거우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도 좀 있는 거지요. 아, 여론의 바다에 그냥 몸을 던질 수 없는 겁니까, 야당? 어? 그러게요. 그러자니 예. 이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예. 총선을 제 날짜에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 거고요. 예. 사실 이거는 새누리당 내 문제긴 하지만 새누리당 내 진박들, 김무성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는 그쪽에서는 이 정상적인 당내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 결국은 김무성 대표가 반대하는 전략 공천으로 모든 게 결정이 되더라도 진박 쪽의 이해와 요구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은 더 버틸 수가 있는 거죠. 한국 정치권이 지금 여당 같은 야당, 야당 같은 여당이어서 뭐 이런 그 파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러게요. 이 나라와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어느 당이 더 국가와 시민들의 안전과 안위를 걱정하는지 네.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컷오프를 그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게요. 10명의 의원들을 발표를 했죠. 예. 10명 의원들은 금방 이름을 찾아보시면 알 테고. 예. 이 중에 이제 대구 출신의 비례대표 홍의락 의원이 있거든요. 예. 즉 이 말은 컷오프에서 탈락을 했으니까 공천에서 배제가 된다는 말이므로 예. 이 당이 대구를 벌였다. 이의 신청 시간이 48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이의 신청은 의미가 없다. 바로 탈당을 했고요. 네.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대구 쪽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분이 또 한 명 있잖아요. 김부겸 의원. 예, 김부겸 의원도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걸 떠나서 한 걸음 더 나갔는데요. 예. 김부겸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홍 의원은 다른 지역도 아니고 험지 중에 험지라는 대구에 출마한 예비후보다. 그 자체로도 굉장히 높이 평가 마땅한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인데 왜 공관위와 당 지도부는 이런 걸 감안하지 않느냐. 종합적으로 판단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홍 의원에 대한 컷오프가 철회되지 않으면 저 또한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굉장히 격한 표현이죠. 예. 보통 이 중대결심이란 표현은 의원들 경우에는 보통 이 탈당 수준의 얘기를 할 때 하는 건데 기자들이 이렇게 둘레둘레 물어보니까 표현은 굉장히 중대결심이라고 심정적으로는 굉장히 격한 상태죠. 그렇다고 해서 김 의원이 지금 이 시점에 탈당을 고려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당 지도부를 향해서 자신의 이런 격앙된 생각과 느낌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해 주기를 바란 굉장히 강한 목소리로 촉구를 하는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탈당할 마음이 실제로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 굉장히 그 10분 중에 예를 들어서 유인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는 원래 19대 국회를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예. 근데 당이 이제 어려웠었고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고 이래서 굉장히 혼란에 있을 때 중진들이 좀 중재를 해야 했고 당의 어른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그동안 뭐 불출마 선언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다. 이렇게 담담하게 수용을 하는 거죠. 물론 뭐 속으로야 뭐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약간 불명예스럽게 퇴출되는 건데. 예. 그리고 문희상 의원 같은 경우에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인은 어느 정도
이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지역구 지지자들이 이제 성명 내고 반발하고 이러니까 좀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 중이다. 언론과 접촉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예.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더민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예. 굉장히 어떻게 되나 관심 있게 보는 정당이 있죠. 또 송호창 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당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예. 물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저 불똥이 우리 당으로 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새누리당이라면 예. 국민의당은 지금 이제 몇 석만 채우면 교섭단체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에 컷오프된 의원들이 우리 쪽으로 좀 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예. 기자들은 이삭죽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특히 이번에 그 10분 중에 포함된 송호창 의원은 전에 민주통합당을 탈당한 적이 있었죠. 네. 안철수 의원을 돕기 위해서 대선 전에 예, 2012년 대선 때 돕기 위해서 진신 캠프에 합류를 해서 주요직을 맡아서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송호창 의원 거취와 관련해서 함께 의논하고 싶다. 그래서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송호창 의원에게 연락을 해서 송 의원의 생각에 달려 있겠죠.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 기회에 국민의당으로 가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 외에도 국민의당에서 혹시 우리 당 쪽으로 와줄 분이 없을까 이렇게 좀 눈독을 들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당에서 벌어진 일인데 오히려 이 컷오프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상 의원처럼 당 위기 때마다 이렇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서 5선 의원까지 했는데 명예롭게 물러날 기회를 주지 않냐. 탈당으로 그런 칼질을 당하지 않은 우리의 선택은 참 탁월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예. 사실 송호창 의원은 명망 있는 인권 변호사 아니었습니까? 그랬었죠. 이미지도 굉장히 좋고 깨끗하고 또 얼굴도 잘생겼잖아요. 예. 근데 왜 탈락을 했고 만약에 국민의당이 간다면은 이건 진짜 앞으로 정치적 미래를 예단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생길 때 처음 만들어질 때 송호창 의원은 과거 안철수 대표랑 그런 인연도 있으므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많았죠.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좀 틀어진 관계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2012년 대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송호창 의원이 안철수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과연 내가 믿고 따를 만한 사람인가, 같이 정치를 할 만한 지도자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진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래도 당시에 안철수 의원이 당을 만들 때 처음에 힘을 실어주면 또 그 당에 가서 예전에 실망했다가 다시 지금 가 있는 사람들도 좀 있잖아요. 실망이야 대체로 많이 했었으니까요. 다시 또 달리 생각하고 그래도 도와야지. 윤여준 전 장관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기자의 사기꾼 거짓말 이런 말도 있었어요. 굉장히 험한 표현들이 많았죠. 그래도 이제 저희 윤여준 장관과도 좀 개인적으로 얘기를 많이 나눠보면 윤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라 우리 정치 지형을 바꾸기 위해서 제3당의 정치 세력화, 영호남을 아우르는 세력이 정치 세력화가 된다면 그 자체로 우리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힘을 보태려 한다 이런 말씀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송호창 의원은 그 당시에는 가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이 평가 중에는 의정활동 평가도 있지만 의원들 간의 다면 평가도 있고 여론조사 반영도 있고 하니까 이 송 의원의 정치 행보가 그닥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았던 거죠. 예.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가 갈팡질팡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좀 반영된 결과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마 모르겠습니다. 송호창 의원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 그리고 그래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국민의당에 합류하는 선택은 너무 단견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정치 지도자가 결단을 할 때는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거취 또 장래와 연관된 문제를 결정할 때에는 충분히 신중해도 된다. 네, 이게 저의 소신이 됐습니다. 겪어보니까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저기 쓸데없이 서두르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말도 가려드려야 되고 여러 사람 얘기. 그때 저한테 전화했으면 잘 알려드렸을 텐데. 예. 그런 얘기 해주시는 분은 없었어요, 사실. 예. 제가 그런 얘기를 또 찾아 듣지도 않았던 것 같고, 예. 네. 자, 마지막 이슈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개성공단 업체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사드 문제도 그렇고요. 개성공단도 그렇고, 이게 결국 남북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사드 관련해서 한미 간에 협약식을 하겠다고 했던 날 미뤄지고 그 뒤에 미국과 중국의 외교장관이 담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대한민국은 무역 규모로나 경제 규모로 보면 세계 10위권의 당당한 주권 국가임에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장기판의 졸처럼 돼버린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단 말입니다. 개성공단 문제만 보더라도 그 미중 외교장관의 담판을 통해서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 북핵 장거리 로켓 발사랑 관련해서 제재 국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제재 이후에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한다. 이렇게 가닥을 잡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현 정부에서 개성공단 전면 폐쇄 방침을 내세웠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면 우리 팔다리를 자르면 북한 제재에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의 우호적인 여러 나라들도 동참하지 않을 도리가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결국은 개성공단 전면 폐쇄라는 방침으로 우리 기업인들만 죽어나게 생겼고 오히려 미국, 중국 이런 데는 제재 국면은 빨리 마무리 짓고 대화 국면으로 전환한다. 이런 합의를 하게 되면 개성공단 기업인들 그리고 그에 연결된 북한 노동자, 남쪽 이 협력업체 직원들의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수십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피해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예. 그리고 문을 닫더라도 잠정 중단을 한다든가 아니면 나중에 보통 우리가 출구 전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면 다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좀 여지를 열어두는 그런 지혜로운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북핵 문제 해결 없이 다시 여는 일 없다는 식으로 아주 출구까지 다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예. 알아보니까 그 입주기업이 123곳 아닙니까? 예. 그리고 협력업체가 5,000곳 정도 되는데 3월 말 정도 되면 이 대금 지급 시기가 몰려있대요. 아하. 그러다 보면 그때쯤 되면 줄줄이 도산할 거다. 줄도산 폭탄이 터질 우려가 크다는 거지요. 예.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계속 뭐라 그러냐면 이 보상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 결정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이거는 고도의 정치적 선택에 따른 것이므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다. 지원도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뭐 대출, 저리 대출 뭐 이런 거니까 대출 받아도 그걸 갚을 여력이 없는 업체는 어떡합니까? 대출 안 받고 망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아무튼 두고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 법정으로도 갈 것 같습니다. 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는 이게 과연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되느냐. 예. 남북 정상회담이나 아니면 지난번에 그 오이사 조처처럼 추가 사업을 허가해주지 않는 정도의 문제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전면 폐쇄를 하는 바람에 예. 기업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고 개인 재산권들이 일방적으로 침해당한 거는 이거는 헌법에 보장된 것을 위배한 거다. 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지원이 아닌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이거는 오래오래 법적으로도 법정 가서도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상당히 보수화된 그런 우리 법조계가 과연 이런 판결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을지 이것도 또 따져봐야 할 그런 변수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한겨레 김보엽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어머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4가 아니라 3입니다. 1566-0263 어머나! 이게 다 여기 있었네? 그래요. 충남서산의 명인이 만든 감태가 이슈. 경남 밀양에 눈꽃 동충 하초가 있다 아닙니까? 겁나게 맛있는 나주에 청정 한우도 있단게요. 팔도의 농촌 기업들이 팥가게에 다 모였네요. 팥가게에서 착한 쇼핑하세요. 구글에서 팥가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영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살펴보는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삼성이 소유하고 있는 제1기획 매각설이 시장에 떠도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며칠 전부터 나온 뉴스고, 이런 소문이 돌면 이제 그 증권거래소가 공시를 요구를 합니다. 사실이냐 물어봤는데, 삼성 측에서는 여러 해외 파트너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 근데 아직 결정된 건 없다. 이렇게 공지로 발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면은 이제 거의 매각을 한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오늘 이제 더 벨이라는 머니투데이 자매지죠. 이곳에서 삼성이 제1기획 매각을 결정했다. 그리고 이제 매각을 할 때 그 중간 다리를 놓아주는 그 금융회사를 주관사라고 하는데요. 골드만삭스를 주관사로 선정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도 되면은 제일기획은 거의 프랑스 퍼블리시스라는 회사인데요. 아마 거의 팔리지 않을까 지금 이런 게 정설입니다. 이게 그 이재용 회장이 사업을 선택 집중화하겠다 이런 전략에서 나온 매각 조치로 봐야 합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이 매각을 바라보는데요. 그 첫 번째 시선이 지금 김영민 PD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전자와 금융에만 집중을 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다 정리를 한다. 이렇게 해서 그 사업 구조 조정이라고 하죠. 우호적으로 보는 시각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조금 더 냉정한 시각인데 현재 그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삼성물산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삼성물산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앞으로 전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잘 정돈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이라는 회사가 여러 계열사들의 지분을 충분하게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지주회사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 삼성물산이 돈을 들여서 삼성물산이 제일기획을 팔아서 실탄을 마련을 한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열사 지분을 사들일 것이다. 그 실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일기획을 판다. 이런 시선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제가 왜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지금까지 업계에서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전자하고 금융을 총괄을 하고요. 호텔하고 유통은 이부진 대신라 사장이죠. 그리고 패션하고 광고는 이서현 지금 삼성물산 사장이죠. 이렇게 나눠질 거다라는 게 정설이었는데 지금 광고인 제일기획을 판다는 거죠. 그러면 막내 여동생 몫으로 가야 되는 제일 그 기획을 팔고 그래서 그걸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데 쓴다. 조금 아리송합니다. 아리송한데 남매끼리 뭐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삼남매가 그룹을 어떻게 쪼개 가지는지는 뭐 이제 그들만의 이야기고요. 근데 삼남매 사이가 어떻습니까?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그 세 곳으로 딱딱 쪼개진다고 그렇게 정설이 난 걸 보면 뭐 삼남매끼리는 딱히 그렇게 크게 충돌할 것 같지 않다는 게 하나의 시각이 있고요. 특히 그 이서연 사장은 몰라도 이부진 사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저돌적인 면이 있어서 직선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재용 부회장과 지배권을 놓고 그걸 뭐 순순히 인정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소문도 있고요. 삼남매 사이가 어떤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삼남매가 뭐 어떻게 쪼개 가시는지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로요. 지금 제일기획 직원들한테 이런 SNS 메시지가 돌고 있다는 겁니다. 회사 매각과 함께 임직원 30%를 감원한다. 그리고 이태원 본사 아닌 다른 곳에서 근무하던 광고 담당자는 본사로 불러들일 예정이다. 삼성전자 광고 담당자는 삼성전자가 있는 서울 소초사옥이나 수원으로 이동할 것이다. 희망퇴직 위로금은 사원에서 대리는 4천만 원, 과장 이상은 6천만 원 이렇게 지급할 거라고 한다. 경영지원실에서 인건비 대비 수익 못 내는 직원을 선별하고 있다. 이게 지금 나돌고 있는 메시지 내용이라는 거거든요. 저성과자 정리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프랑스 퍼블리시가 제일기획을 인수를 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30% 정도 인력 감축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권을 강화를 하는데 그 애꿎은 직원들만 이제 구조조정을 당할 위기에 놓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재벌 이야기들을 하면서 늘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경영자이기에 앞서서 인간이 갖춰야 될 도리라는 게 있다. 이게 제가 재벌들을 이야기를 할 때 많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 제일기획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요. 제가 한번 제일기획은 아니고 S1 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린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재용 부회장이 약관 27세의 나이에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60억 원을 정식으로 증여를 받은 다음에 이 자금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구조원으로 불린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일기획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비상장 기업이었던 S1하고 삼성 엔지니어링 주식을 헐값에 받아서 2년 만에 상장시키고 팔아서 563억 원을 처음에 벌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번 다음에 이 563억 원을 또 이리저리 굴려치는 중간 과정에 등장하는 회사가 제일기획입니다. 그래서 비상장 상태였던 제일기획 그 주식을 또 29억 원어치 사들이죠. 이게 1996년 일인데요. 그리고 바로 이재용 부회장이 산 다음에 2년 뒤에 제일기획을 중시에 상장을 합니다. 또 상장을 하자마자 이 회사 주식이 또 한참 상한가를 칩니다. 그래서 1998년에 이재용 부회장이 주식을 홀라당 다 파는데 얼마에 팔았냐면
146억 원에 팝니다. 그래서 제일기획을 이용해서 100억 원 넘게 그 자기가 돈을 벌어간 회사가 바로 제일기획이거든요. 예.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뭐 이런 일을 하도 많이 해서 이제는 뭐 이런 소식을 소개를 해드려도 사람들이 뭐 원래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00년에 이제 우리나라에 IT 버블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삼성의 경영자로 데뷔를 한 게 뭐였냐면 아마 그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삼성이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ABCD 할 때 이삼성이라는 회사를 만들죠. 이게 그 이재용 부회장의 데뷔작입니다. 예. 그래서 그 지분을 누가 다 갖고 있었냐면 이삼성 지분은 60%를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이삼성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의 지분은 55%를 이재용 부회장이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 한 60억 정도 돈을 내고 회사를 만든 다음에 삼성 계열사들이 막 이 회사를 밀어주면 기업 가치가 훨씬 커지고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떼돈을 번다, 이런 구조를 설계를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인터넷 영역이라는 것이요. 삼성이 늘 하던 대로 계열사들이 막 밀어주고 이러면 되는 영역이 아닌 겁니다. 이 인터넷 영역이라는 게 네티즌을 상대로 하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걸 뭐 삼성중공업, 삼성전자가 어떻게 밀어주겠습니까? 직원들이 일 안 하고 하루 종일 이 삼성이 만든 사이트를 클릭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인터넷 영역을 보면 재벌들이 제대로 진출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계열사들이 밀어주기 해서 되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음 카카오나 아니면은 네이버나 이게 전부 다 신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해보니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김용철 변호사가 지은 삼성을 생각한다 책을 보면은요, 이재용 부회장이 이때 이삼성 만들면서 진짜 조금 속된 말로 온갖 똥폼을 다 잡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건 무조건 성공한다. 야, 김 변호사, 내가 주식 좀 줄까? 뭐 내가 떼돈 벌게 해줄까? 뭐 이러면서 똥폼을 다 잡았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1년 만에 망하죠, 이삼성이. 예. 망하는데 2001년 실적 공시를 보면요, 이삼성이라는 회사의 매출액이 빵원입니다. 빵원. 매출을 하나도 못 만든 겁니다. 예. 당기 순손실이 37억 원. 예. 회사가 아닌 거죠. 이건 뭐, 이삼성이라는 곳이 투자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배틀탑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장부를 보면 배틀탑 전액 자본 잠식. 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 뭐 이따구 회사들에게 막 투자를 하고 다닌 겁니다. 이재용이 이삼성이라는 곳이요. 네. 근데 이제 해보니까 안 된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하고 경영에서 손을 뗀 게 2001년 3월의 일입니다. 예. 그런데 뭐 경영에 손을 뗀 거 잘한 겁니다. 잘했는데 이게 자기가 투자를 한 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 이 회사를 만들 때 이재용 부회장이 60억 원을 냈거든요. 예. 그걸 뭐 엄청나게 부풀릴 생각을 했었는데 실패를 한 거죠. 예. 자, 그러면 주주로서, 최초 자본금을 낸 주주로서 회사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투자금을 날리는 게 정상인 거죠. 예. 자기가 투자를 했고 경영을 했는데 실패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자기가 낸 60억 원이 아까웠던 거죠. 그냥 이렇게 망하기에는. 예.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지분 60%를 누구 보고 사라고 하냐면 예. 제일기획 보고 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기획이 이 그 매출 빵원에 당기순손실 37억 원짜리 이 그냥 껍데기만 남은 이 회사를 심지어 75% 할증한 가격으로 사드립니다. 이재용 부회장으로. 이게 정말 양아치 짓인 거죠. 자기가 투자를 해서 경영을 해서 실패를 했으면 깨끗하게 손을 털고 나와야 되는데 예. 그걸 계열사 제일기획한테 야 75% 더 얹어서 사, 이래가지고 제일기획이 이 회사 주식을 다 사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당시 제가 이 일을 보면서 정말 야비한 겁니다. 그런데 제일기획이 이런 회사인 겁니다. 좀 표현을 거칠게 하면 이재용이 싼 똥을 다 치워준 회사가 제일기획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배구조 강화한다고 제일모직을 판다. 그리고 그 회사 직원들은 구조조정 위기에 몰아넣는다. 뭐 참 후한무치, 뭐 인면수심 이런 거죠, 이게. 예. 저는 그 이재용 부회장이 저보다 그 오늘 프로필을 보니까 저보다 3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장유유서가 그 존중되는 사회니까 제가 반말은 안 하겠는데, 아니 제가 진짜 그 이재용 부회장을 만약에 평생에 한 번이라도 만날 뭐 가능성도 없지만 한 번 딱 만나면 예. 제가 꼭 이렇게 존댓말로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제일기획이 예. 너님 저금통입니까? 너님. 네, 기업이 레고 장난감이에요.
너네 마음대로 뗐다 붙였다 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이라는 게. 제가 이 이야기를 꼭 그 이재용 부회장한테 하고 싶은데 이 꿈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예. 뭐 제일기획 매각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재벌의 수준이 참 처참하게 다시 한번 드러나서요. 이삼성 그렇게 말아먹은 그 책임이 있는 이재용 회장이 이 거대 삼성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입증된 게 없는 저 경영인한테 예, 데뷔작부터 왕창 말아먹은 저 경영인한테 각 계열사들을 동원을 해서 자기 재산을 불린 저 경영자한테 예, 한국 시대 재벌의 미래를 맡긴다는 게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죠. 아니 이건희 회장 이거 다 지켜봤을 텐데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들이 둘이 있었으면 좀 선택 여지가 있었을 텐데 아들이 하나다 보니 참 뭐 어땠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사실 우리 이원대 기자가 이 시간 맡아주시면서 덤으로 선물을 하나 더 얻는 것 같습니다. 이 국제 이슈, 국제 정치 이슈도 함께 내밀하게 또 살펴보는 시간이어서 많은 분들이 또 호평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영국 노동당수 제러미 코빈의 7가지 경제 정책을 주제로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조금 제가 주저주저하면서 몰랐는데, 원래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전에 가서 뭐 했다는 경제 얘기를 할까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 얘기는 저도 좀 힘들고요.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니, 그래서 조금 행복한 얘기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영국 노동당수 제레미 코빈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레미 코빈은 지난해 9월에 영국을 대표하는 진보 정당이죠. 노동당의 당수로 선출이 됩니다. 59%의 압도적인 지지로 노동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떠올랐죠. 이제 한국에서는 노동당 하면은 조선노동당이 자꾸 생각이 나서 노동당이 좀 이렇게 좀 폄훼가 되는데 영국의 노동당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토니 블레어를 배출한 정당입니다. 그래서 영국을 대표하는 정당이죠. 그래서 영국 노동당은 영국의 국민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진보 제1당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제레미 코빈은 별명이 참 많습니다. 좌파 공화주의자, 반왕정주의자, 급진주의자, 강성 좌파, 신념에 투철한 자, 부식 좌파, 반전주의자, 공산주의자 이런 별명들이 있습니다. 반왕정주의자다 이 말은 영국 사회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렇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것도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실제로 제레미 코빈은 노동당수가 된 다음에 영국 여왕과 만나서 전통적으로 주요 정치인들은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제레미 코빈은 이걸 거부를 하죠. 굉장히, 그런 영국인들은 영국 여왕에 대한 애정이 너무 강해서요. 그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왕이 5명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카드에 나오는 4명의 왕과 영국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영국 왕에 대한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회거든요. 근데 노동당수가 영국 여왕에게 무릎을 꿇고 키스를 하면서 손에 키스를 하면서 충성을 하는 이 전통을 제레미 코빈이 거부를 할 때는 얼마나 많은 여론의 역풍을 감수를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은 그걸 하는 거죠. 나는 왕정에 반대한다라는 자기의 소신을 떳떳하게 밝히는 겁니다. 근데 제레미 코빈이 당선이 될 때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 노동당에서 당수 후보로 나설 때에는 의원들이 35명이 서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지를 하든 안 하든 이제 서명을 받아서 35명의 서명이 있어야 당수 후보로 나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후보 등록 직전까지도 제레미 코빈의 당수에 추천 서명을 해준 사람이 15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마를 아예 못할 뻔했습니다. 못할 뻔했는데 그때 이제 노동당 의원들이 그러면 어차피 이제 노동 당수 수표를 하는데 저렇게 생 좌파 후보도 하나쯤 있는 게 흥행에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코빈을 전혀 지지하지도 않지만 흥행 때문에 20명이 추가로도 서명을 해줘서 간신히 출마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선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20명이 나중에 진짜 크게 후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서명만 안 했어도 제가 당선되는 일은 없었는데 이러면서 코빈이라는 사람이 미국 노동당 내에서 얼마나 소수파였는지를 잘 드러내주는 일화죠. 근데 코빈은 버니 샌더스처럼 노골적으로 자기가 사회주의자임을 표방을 합니다.
그리고 노동당에 소속이 돼 있으면서도 500번이 넘게 당의 입장에 반대표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뭐 무시무시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라크 전쟁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노동당이 이제 제3의 길이라는 노선을 선택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전통적인 그 좌파의 논리를 포기를 한다. 그러니까 마가렛 대처 수상이 나온 이후에 그러면서 자유주의와 이 전통적인 노동당의 당론을 융합을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도파로 옮겨가는 거죠. 우클릭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제3의 길이라는 건데 코비는 노골적으로 이 제3의 길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좌파가 좌파다워야 된다. 이게 바로 코빈의 주장인 거거든요. 예. 또 뭐 코빈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면 참 순수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노동당 연례 컨퍼런스에 그 재킷을 입고 나오는데 너무나 허름한 재킷을 입고 나와서 초선 의원 시절에 보수당 소속의 한 의원이 코빈이 저런 누추한 차림으로 방송에 나오는 걸 금지시켜야 한다. 뭐 이런 모욕적인 주장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빈은 쿨하게 웃으면서 의회는 패션쇼장이 아닙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자리죠. 이렇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수재를 당한 민중들의 집을 찾아서 그 수재민을 위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참 수수하고 진지한 사람이죠. 제가 제레미 코빈을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그 사람이 내세우고 있는 노동당의 7가지 정책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예. 이제 제레미 코빈의 노동당은 대표적인 7가지 정책을 표방을 하고 당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7가지 정책을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1. 부자 증세를 통한 재정 적자 감축. 2. 월세 제한법 추진. 이게 뭐냐면 월세를 시장 가격으로 형성시키는 게 아니고 해당 지역 국민들의 평균 수입 수준에 연동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주거를 시장에 맡겨두지 않고 그 사람들의 소득에 맞춰서 적절하게 내리겠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최고임금법 도입. 이건 뭐냐면 최저임금제가 아니고요. 고액 연봉자의 연봉 상한선을 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CEO들이 수백만 달러씩 이렇게 받아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4. 철도 국유화와 에너지 기업 공사화. 5. 핵무기 철폐. 이거는 정치적인 이슈지만 이 핵무기 철폐도 경제적인 이슈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핵을 포기를 하고 핵마일 시스템 현대화라는 계획을 폐기한 뒤 이 비용을 복지로 돌리겠다. 이게 이제 코빈의 주장이죠. 예. 6. 대학 등록금 철폐. 그래서 아예 대학 등록금 자체를 프랑스나 독일처럼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한화 한 18조 원 정도 되죠. 100억 파운드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7. 친이민자 정책. 이민자들이 영국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겠다. 안전한 곳을 찾아서 영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를 받아들이겠다. 이게 이제 코빈이 내세우고 있는 노동당의 7가지 대표적 정책입니다. 예. 제가 이제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 이야기를 들었을 때와 같은 말씀인데요. 예. 클래스가 다른 겁니다. 이 정책들을 보면 정말 클래스가 다른 겁니다. 근데 제가 정치 이야기를 잘 안 하고 평소에도 사실은 아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정치 이야기를 제가 좀 삼가는 편인데요. 예. 오늘은 좀 주제넘게 정치 이야기를 하나만 드리고자 합니다. 예. 제가 최근에 이어지는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저는 참 감동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게 이상하게도 저는 굉장히 많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은수미 의원, 박원석 의원, 김광진 의원, 참 제가 기억하고 싶은 소중한 이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진심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고마웠는데요. 예. 근데 제가 이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느낀 건 진보는 진보다울 때 가장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1야당의 우클릭, 또 중도 행보 이런 것에 대해서 감히 평가를 할 주제가 안 된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제가 경제적으로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진보는 진보다울 때 가장 아름답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레미 코빈의 7가지 정책을 다시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꼭 도입을 하고 싶은 정책들입니다. 그런데 그 7가지 정책이요. 대학 등록금 철폐, 핵무기 철폐, 친이민자 정책, 철도 국유화, 에너지 기업 공사화, 최고임금 도입, 월세 제한법, 부자 증세를 통한 재정 적자 감축. 이런 것들은 이게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는 제레미 코빈이 8선 국회의원으로서 수십 년 동안 저 정책을 굳건히 지켜왔고 진보적인 정책을 유지를 해왔기 때문인 거예요. 예. 저 정책을 저는 우리나라에도 참 도입을 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예. 정치 집단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를 자처하는 정치인들이 국회의사당에서
저것을 입법으로 만들어주고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보의 정치인들은 이 7가지 정책은 뭐랄까요? 이게 표나 또 정치 지형의 문제나 단기적인 이익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건 국민의 삶에 관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진보를 자처하는 정치 세력은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이런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지켜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레미 코비는 수십 년 동안 저 삶을 지켰죠. 버니 샌더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그것이 다소 당장의 이해관계에서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저것을 저렇게 소중한 가치로 수십 년 동안 지켜오는 목소리를 낸다면 결국은 그것이 옳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보가 진보다울 때 가장 아름답고 결국은 그래서 국민들은 그 진보를 사랑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매체를 홍보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어제 아침에 저희 사설이 저는 참 좋았는데요. 민중소리 사설이.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치열하게 싸우는 야당, 그것이 이기는 길이다. 저는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부디 그 진보에 속한, 스스로를 진보에 속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수많은 정치인 분들, 흔들림 없이 그 정치 지형에 대한 고려, 뭐 이런 건 전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흔들림 없이 늘 국민과 민중의 편에 서서 잘 싸워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네. 예,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공화국 논평. 내가 이 나라의 짱인데 왜 짱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못하냐며 연일 탄식하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조성된 필리버스터 국면에서 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이 국회 본회의장 밖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게 전부인 현실에 대해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향과 비난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여성이라고 혹은 우매하다고 혹은 볼펜 세우기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혹은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 무시하는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다. 그동안 단두대, 암덩어리, 원수, 퉁퉁 불어터진 국수, 물에 빠진 놈 중에 살릴 놈만 살려등 말로만 해도 마치 면도칼을 씹는 듯 공포스러운 후가시를 과시했건만 야당에서 아무도 공포감을 갖지 않는 것은 박동지의 폭력적인 진면모를 확실하게 보지 못한 데 있다. 그런 탓에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를 서슴지 않는 것이다. 특히 이틀 전 두꺼운 책상을 내리치며 화를 냈더니 비웃음만 사고 말았다. 청와대는 얇은 책상으로 즉각 교체해 박동지가 내리쳤을 때 반으로 쪼개지는 등 파괴력을 과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다음에 발언할 때에는 입에서 피를 토할 수 있도록 특수 효과 장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박동지가 어떤 무서운 힘을 떨치며 후가시만으로도 독재가 가능한 국가 건설의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오늘의 날씨. 오늘은 바람이 약해지고 기온도 아침에 영하 2도, 한낮에 6도로 추위가 확실히 풀리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 짙어지겠습니다. 또 오늘은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선 새벽 한때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에 약간 내리다가 그치겠고요. 이후에 또 다른 눈구름이 들어오면서 오전에 호남을 시작으로 점차 밤에는 그 밖에 남부와 충청 지역까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대부분 1에서 5cm가량 되겠고요. 제주와 남해안으로는 5mm 내외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기온은 아침에 서울이 영하 2도, 대구 0도, 전주 영하 2도, 창원 0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6도, 대구 8도, 부산은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일요일에 또다시 전국에 눈,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직선 경향신문 편집국장을 지낸 언론인 강기석 선생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나치즘과 군국주의와 대공황에 맞서 싸워야 할 때 미국민에게 가장 역점을 두고 당부한 것이 공포로부터 벗어나자는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두려움은 말도 안 되고 생각도 없으며 아주 불합리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힘을 후퇴하도록 마비시키는 주범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가? 루스벨트 대통령과 정반대다. 국민에게 두려움과 맞서 싸우라고 당부하는 것이 아니라 왜 두려움을 갖지 않느냐고 닥달을 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도 무서워해야 하고 위성 발사도 무서워해야 하고 요인을 암살하거나 납치한다는 정보가 있으니 테러도 무서워해야 한다고 겁을 주고 있다. 공포 마케팅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가? 있지도 않은 위험을 있는 것으로 만들고 약간의 위험 가능성을 부풀려서 엄청난 공포심을 유발함으로써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비용을 국민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실제 위험은 10 정도인데 이를 100으로 부풀려서 악착같이 국민들에게 100의 비용을 지불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루스벨트가 죽은 후 미국은 다시 두려움에 굴복했다. 공산주의 소련에 대한 미국민들의 두려움은 치열한 군비 경쟁, 우주 경쟁으로 이어져서 막대한 예산을 탕진했다. 메카시즘 소동으로 인권이 유린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득을 보는 건 권력자들과 군산 복합체였다. 공포를 부추긴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다. 지금 박근혜 정권도 마찬가지다. 미국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남한에 대한 북한의 위협으로 둔갑시켜서 사드를 배치하려 하고 있다. 그 효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공상과학소설같이 허무맹랑한 그러나 유지비용은 엄청나게 많이 드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중국의 결사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한반도 안에 배치하려는 것이다. 그 이득은 고스란히 미국 군수업체에게 돌아갈 것이다. 테러 방지법은 또 어떤가? 한마디로 추상적인 테러 위험을 빙자해서 현실에서 일상적으로 테러보다 훨씬 무서운 국민 총감시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그 이득은 한국의 수구 기득권 세력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공포가 저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가짜 공포를 우리가 이겨내지 않으면 곧 진짜 공포가 우리를 덮칠 것이다. 네, 뉴스 매거진 여기까지입니다. 조간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